네, 안녕하십니까. 정부장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을 좀 해보면은, 이제 거의 3년 전, 3년 전, 이제 2월이면, 내년 2월이면 3년이죠, 딱. 3년인데, 개전하고 딱 6개월 정도 됐을 때, 수도가 함락되기 직전일 정도로 상당히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공세를 취하는 부분에서 이제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협정을 하겠다, 할 것이다. 이제 러시아하고 평화협정을 해서 뭐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하네요. 예, 젤렌스키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영국이 젤렌스키를 설득을 해서 우리가 한번 끝까지 한번 도와주겠다. 무기도 지원하고 또 미국을 잘 설득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돈을 좀 너희들한테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공무원 월급이니 뭐니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하는 데 쓰는 자금을 다 미국한테 의존을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자금도 현금을 투여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현금이 미국에서 들어온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러시아도 군인들이 보니까 징병제가 아니라 월급을 받은 모병을 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월급을 뭐 300에서 400만 원 정도까지 주는 일반 서민들 러시아가 지금 현재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에 거의 한 5배 이상, 많게는 10배까지 급여를 받아가면서 지금 모병을 해서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도 돈을 쓰는 거고 우크라이나도 돈을 쓰는 건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본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미국한테 의존을 한 거죠. 미국이니까 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국이 젤렌스키한테 한 약속을 어느 정도는 지킨 거죠. 물론 그 약속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악마와의 약속이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젤렌스키는 왜 과연 이게 미래의 승리가 담보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하면 잘해야 본전이고 잘해야 아니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우리가 배팅을 한다 그랬을 때 그래도 딸 확률이 50%고 질 확률이 50%인데 뭐 이런 식으로 돼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배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길 확률은 별로 없고 딸 확률은 없고 그냥 본전을 하거나 본전을 할 확률이 50% 그리고 질 확률이 50%라고 하면 이거는 안 하는 게 맞잖아. 그렇잖아요. 안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 심지어는 이제 개전 초기에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헨리 키신저라고 어떻게 보면 리차드 닉슨의 장자방 그리고 핑퐁 외교 중국을 미국으로 끌어들인 그러면서 베트남에서 미국을 철수시킨 장본인 유럽 전쟁의 어떤 권위자라 그러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사실 뭐 유럽의 어떤 30년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이라든지 또는 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원용을 해가지고 전 세계 미국의 세계 전략을 짜준 사람이 바로 헨리 키신저입니다. 헨리 키신저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세력 균형이에요. 세력 균형.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중심이 돼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미국이란 나라가 제일 정점에 있으면서 약한 국가를 좀 더 도와주고 강한 국가를 밀어내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는 좀 못한 나라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 EJ,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만드는 거. 이거의 달인이 바로 헨리 키신저. 그러니까 헨리 키신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의리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닌 사람인 거죠. 오로지 미국의 국익. 이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근데 그 미국의 국익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헨리 키신저. 세력 균형의 창시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선대적 관점에서의 세력 균형의 창시자. 그 헨리 키신저가 뭐라 그랬냐면 이 전쟁은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일으키지 말았어야 될 전쟁이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헨리 키신저가. 그러면서 이렇게 개전이 된 이상 소위 얘기해서 일부 완충 지역을 러시아에게 떼어주고 전쟁을 심하게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6개월 지났을 때 이제 헨리 키신저가 조언을 해줬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결국은 일으키지 말아야 될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한 대가죠.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과연 왜 이런 전쟁을 일으켰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은 이제 러시아가 침략을 해서 일으켰다고 하지만 그걸 침략을 하게끔 이제 어떻게 보면 원인을 제공한 건 젤렌스키란 말이지. 그리고 젤렌스키가 사실 많은 행동을 했잖아요. 뭐 나토에 가입하겠다. 그리고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 프랑스, 독일, 뭐 영국 이런 나라들 막 들락거리면서 러시아를 상당히 자극하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친미적인 행동을 계속 보이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민스크 조약이라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서방하고 어느 정도 약정을 한 거죠. 우크라이나는 중립 국가 정도로 놔두고 우리가 서로 그냥 안전 보장을 해주는 걸로 하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핵을 뺨으로써 서방하고 러시아 측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약간 볼모의 개념이죠. 볼모. 여기는 그냥 누구 새끼도 아니야. 우리도 안 건드릴 테니까 니네들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우크라이나는 어정쩡한 상황에서 놔두자.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의 태국 같은 경우야. 태국. 그러니까 태국이 일본하고 연합국의 이제 중립을 선언하면서 이제 태국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어떤 그 정체를 유지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러시아하고 이제 나토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제 회색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하자라고 이렇게 민스크 조약이라는 그 협정에서 진행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결국 이제 젤렌스키가 거기서 이제 부안해동을 한 것이 물론 뭐 영국이 분탕질을 했다, 미국이 분탕질을 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젤렌스키가 아무 뭐 소위 얘기해서 그 꼬심이 없이 본인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저는 그냥 이건 이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이제 유태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물론 개그맨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을 잡을 때 원래 그 조건은 뭐였냐면 젤렌스키가 러시아하고 잘 지내서 전쟁 안 일으키게끔 러시아하고 잘 지내겠다는 조건으로 어떻게 보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국민들한테 약속한 게 뭐냐면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잘 하겠다. 러시아하고 나토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완충 지역 역할을 잘 함으로써 너무 러시아한테도 적대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공약을 이야기하면서 젤렌스키가 가장 믿음직스러워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젤렌스키를 뽑아줬단 말이야. 근데 이 젤렌스키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근데 그 이상한 방향으로 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요. 일단 이 사람이 보니까 재밌는 게 본인이 이제 개그맨이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뭐 개그맨 동료들, 뭐 같은 PD,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같은 개그맨 동료 이런 사람들 다 뭐 장관 시키고, 뭐 차관 시키고, 뭐 외교관 시키고 이랬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파벌을 형성해서 결국 거기서 이제 상당한 부패가 만연한 그런 어떤 상황을 도래하면서 젤렌스키도 어떻게 보면 뭔가 좀 떡고물이 떨어지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이 상황,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아채는 이 상황을 좀 모면하고 싶은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나치가 히틀러가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자꾸 이제 독일 국민들한테 하다가 결국은 그거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전쟁을 이제 일으키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라는 사람이나 히틀러라는 사람이나 근본적으로 상당히 나약한 사람들이잖아요. 히틀러도 결국은 뭐 그냥 화가인데 우연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선동적인 말을 함으로써 본인이 갑자기 어그로를 확 끌고 그 와중에 본인이 이제 뭐 사실 공부도 많이 안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적인 그런 어떤 화끈한 발언이지 어떤 그런 어그로를 끌 수 있는 발언을 함으로써 상당히 급속도로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젤렌스키도 약간 그런 입장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상당히 많이 했고 그걸 지킬 수 없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뭘로 갔다? 파국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본인들의 어떤 탈출구를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저는 솔직히 좀 추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나 히틀러나 약간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 물론 뭐 히틀러도 결국은 뭐 이렇게 된 이유가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워낙 독일을 견제하고 또 압박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국제정치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거기까지는 뭐 당연한 거겠죠. 뭐 타국이 결국은 뭐 압박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런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떤 지도자의 결단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6.25도 결국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뭐 전쟁을 하기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김일성이라는 개인의 어떤 독단, 중국도 말렸다면서요. 전쟁하지 말라고. 괜히 지금 상황에 전쟁하지 말고 스탈린도 하지 마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근데 김일성이가 자꾸 이제 분탕질하면서 이제 전쟁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개인의 결단이에요. 네, 그 리더를 굉장히 잘 만나야 되는 거야. 2차 세계대전도 히틀러의 결단인 거야. 결단. 히틀러가 그냥 전쟁 안 하겠다고 하지만 안 하는 거야. 그냥 본인이 스스로 그냥 무너졌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다른 정권이 들어서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면 이 정치학이라는 것도 어떤 상황이라든지 지정학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결국 마지막 트리거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독일에서 히틀러가 없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젤렌스키가 아니었다면, 좀 전 더 똑바른 사람이고 준비된 대통령이 됐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가지고 있어요. 예. 일본도 마찬가지, 뭐 도조 히데키라는 그런 어떤 사람이 없었다면, 그런 어떤 뭐 군부 정치의 어떤 그 우두머리 이런 사람이 없었다면은 일본도 그렇게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전쟁을 그렇게 도발하진 않았겠죠. 뭐 진주만이라든지 진주만 폭격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젤렌스키나 히틀러나 그리고 도조 히데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전쟁을 어떻게 보면 도발하게 만든 어떤 문제적인 인간인 거지.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푸틴이 더 나쁜 사람 같고, 푸틴이 왠지 뭐 러시아라고 해서 상당히 아우라도 있고 또 본인이 KGB 요원이었고 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왠지 푸틴이 더 독재자인 것 같고, 실제 독재자긴 하지만 더 나쁜 짓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런 이미지인 것 같지만 실제로 푸틴이 전쟁을 막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 저희가 러시아가 사실 뭐 북한과 같이 파병을 해서 그래서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와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가 좀 보기 싫고 또 우리가 뭐 칼기 격추 사건이라든지 뭐 기타 과거에 러시아하고 어떻게 보면 계산할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러시아가 밉살 맞은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저도 예전에 영상에 올렸지만 푸틴이라는 어떤 그 리더십은 제가 봤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축복받은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은 잘하고 있는 정치가입니다. 예. 실제로 결과도 좋고. 그런데 뭐 그 사람이 이미 지금 치적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전쟁을 일으켜가면서 본인이 어떤 그 치적을 가림막 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본인이 막 예를 들면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위장하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지. 오히려 그걸 가리기 위해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젤렌스키였어. 젤렌스키는 정치를 잘 못한 거죠. 부정부패도 심하고.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물론 독재긴 하지만 예전에 박정희 같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면서 오히려 뭐 러시아 마피아라든지 또는 뭐 군산복합체 이런 어떤 부패 이런 것들을 강력한 권력으로 부패를 일소하는데 오히려 힘을 가진 거고, 이 젤렌스키는 오히려 보면 그 정도 권력도 아니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만 계속 만연해가는, 그리고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리더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젤렌스키가 물론 러시아를 침공한 건 아니지만 러시아하고 서방이 했던 그 약속, 우크라이나는 중립제도로 간다. 이 약속을 뻔히 알면서 자꾸 본인들 나토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 자체가 이미 어떻게 보면 후한무치한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생성되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이 완충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이거는 우리가 포기할 경우에 러시아가 어떤 입장이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젤렌스키가 그런 것들을 감행했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위대한 지도자였다면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영국이라든지 뭐 프랑스 또는 독일 이런 나라들이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미국이 어떤 입장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감정적으로 그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포지셔닝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약간 좀 임기응변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딥스테이트, 미국의 딥스테이트가 전쟁이 나길 바라고 또 영국이나 미국의 어떤 그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실제 이 국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뭐 총리라든지 대통령이 아니고 어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국가의 상류층들, 이 상류층들이 모여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일어나길 바라서 전쟁이 나면 뭐 거기다 무기를 뭐 제공하고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그 무기를 사주는 뭐 그런 군산복합제의 뭐 뭐 네오콘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사실 뭐 음모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좀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미 뭐 전쟁이 나면 뭐 방위산업체가 돈을 벌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쟁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 부분은 결국은 방위산업체가 꼬시는 게 아니라 왜 그건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뭐 전쟁 나와서 방위산업 돈 버는 건 맞지만 그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청년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전쟁을 그렇게 동의하거나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인 돈을 썼고, 근데 결국은 이제 전쟁이 이렇게 수행해가지고 영국도 망신당하고 유럽도 다 망신을 당했잖아요. 미국도 지금 망신당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결국은 이제 젤렌스키가 가장 큰 원흉이다. 원흉이고 이 젤렌스키가 결국 다시 이제 전쟁 개전 이전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은 일어나지도 않을 전쟁을 이렇게 일어나게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정말 자꾸 드네요. 그래서 뭐 원래는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좀 잘 버텨가지고 러시아한테 잘 응전해서 러시아가 그냥 좀 물러가고 이런 걸 바랬던 것도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전쟁이 이제 3년 거의 지나고 나서 러시아가 그냥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전황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미국도 발뺌을 하고 유럽도 발뺌을 하는 이런 상황이 왜 왔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국가들, 미국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국가들의 책임이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를 어디로 이끌어야 되느냐, 어디로 이끌어 가야 되느냐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그 리더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올렸습니다.